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봄이 온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 공연 제목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고 말했다고 하죠. 봄은 한반도 곳곳에 동시적으로 같이 왔는데요. 4월 전휴일 활짝 핀 진달래와 개나리 목련이 이 상충객들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청객도 없지 않았습니다. 전남 여수 해안에서 올해 그 처음으로 이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하죠.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바닷물 접촉 가급적 피하면 좋다고 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광고 듣고 출발당 최고위원회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그 아침을 책임져 주신 두 분이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그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는 중국의 그 우주 쓰레기 탱공 1호가 추락하고 있고 땅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중국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마다 페트병을 버리네 마네 월요일 아침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아침입니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 짜증나게 하는 월요일 아침이에요. 이종훈입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부활절인 어제 저녁 남측 공연단이 평양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공연을 가졌습니다. 김정은 부부가 깜짝 방문을 해서 공연을 관람했고 객석의 관객들도 공연 내내 감격적이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평양 올림픽부터 어제 평창 평화 올림픽부터 어제 평양 공연까지 한반도 평화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이어져서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첫 주 월요일 긍정적인 하루,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님이 오늘은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도 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 4월 한 달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4월, 5월이 잘 지나서 우리 아무튼 가을이든 아니면 내년 봄이든 정말 잘 이때를 기억할 수 있으면 회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희망을 갖고 시작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께서는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네. 늘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또 정치와 관련된 어떤 그런 말 한마디기에 뽑아왔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입니다. 네.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월호 당일 노래방 출입 기억 안 나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양승동 KBS 사장 후보가 공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임원들의 법인카드 내역을 KBS 홈페이지에 다 올리겠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그 법인카드 내역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일하던 시절 4월 16일 2016년도 4월 16일에 법인카드 내역을 계속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찾아내서 제시를 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날 노래방 간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네 글자가 떠오릅니다. 수호지심,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정치인의 이 말 한마디 어떤 거 뽑으셨습니까? 네, 저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홍준표 대표가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특별위원회 임명장을 김문수 전 지사에게 주면서 한 말입니다. 김 전 지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에서 대여 투쟁력이 가장 풍부하고 우파적 가치에 충실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공동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이 김문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무성 의원, 이재호 의원인데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이 영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제 오래된 보수 이름만이 거론되면서 대여 투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뭔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새로운 비전과 개혁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과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보수,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보수의 모습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지방선거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당에서는 그 올드보이들이 그 대거 나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물음표도 같이 찍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정근 논설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별적으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사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의 무덤이에요. 경기도지사가 돼서 대선에 안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임창열 씨부터 시작을 해서 손학규 지사 또 지금 그 김문수 지사 거의 경기도지사 그러면 무조건 대선 후보 반열에 갔는데 뭐 경기도지사 후보 사관학교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징크스가 있습니다. 대통령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실은 뭘 생각했냐면 내가 대구 사람인데 경기도지사로서만 있다 보니까 대구에 대한 어떤 지역적 기반을 잃은 게 아닌가 해서 사실은 대구에 내려가서 네. 뭐 선거에 총선에 나오려고 하고 계속 뭐 했었죠. 이번에 실패를 했죠. 자, 그런데 도로 서울시장으로 나온다. 3분 지계로 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될 확률도 사실 크지 않은데 다시 대구에서 서울로 유턴한다. 김문수 지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어떤 고민을 할 겁니다. 뭐 다른 두 분 뭐 말씀을 하려면 길긴 한데 네. 이 세 사람 다 사실은 실제로 나올 것이냐. 물론 이인재 최고위원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나와서 무슨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건 논외로 치고라도 실제로 이렇게 그 올드보이들만으로 구성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 혹시나 뭐 이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론조사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근데 올드보이 말고 뉴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뉴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알려져 있다라는 것, 유명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조금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싶고요. 또 그다음에 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주거가 아닌 완전히 다른 서울 지역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올드보이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올해 초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실망감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각각의 인물들을 좀 평가를 해보면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고향인 대구에서 그렇죠. 앞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수성갑에서 사실은 김부겸 의원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패배의 상처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마지막에 정말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국무초리 후보까지는 되었지만 그 당시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서 네. 낙마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 후보고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티즌들이 피닉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에서 어떻게든 살아오는 불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이 결국은 이 피닉제란 말을 반대로 돌려보면 철새 정치인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너무나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경쟁력으로서는 조금 너무 부족한 후보들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사실은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있겠죠. 뭐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뭐 왜 내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물 영입 이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전에 이제 서울시장 서울시장 지방선거 아주 뜨거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내일 모레 바로 이제 그 출마를 선언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자유한국당과의 그 선거연대 어떻게 할까? 당 차원에서는 뭐 그냥 안철수 전 대표가 좀 혼자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꾸로
유승민 대표가 오히려 이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바른미래당 상당히 좀 파장이 컸고요.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오히려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경쟁 상대이다. 이렇게 분명히 좀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속마음이 유승민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냐. 역할 분담이다? 아니 결과적으로는 경기지사의 남경필 지사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묵인하고 대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나간다면 윈윈 아니냐라고 안철수 대표는 아마 전 대표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한 순간 사실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라든지 혹은 그나마 그래도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그룹들이 있거든요. 아직 바른미래당에. 그러니까 네. 바른정당 쪽 말고 이쪽 국민의당 쪽 의원들이나 당원들 쪽에는 그러면 그쪽으로 도닥일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반발을 많이 유승민 대표한테 반발을 하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 앞으로의 이 지향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진보 이외의 표를 다 흡수해야 49대 51. 그러니까 네. 중도와 보수를 흡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역할 분담이든 뭐든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을 유승민 대표가 대신 말해준 게 아니냐 싶습니다. 네. 예, 먼저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연대 발언을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배경에는 이 제주 원희룡 지사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제주 원희룡 지사가 이 바른정당지가 한 자릿수인데 이걸로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당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렵지만 정말 힘든 발언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간 것으로 유승민 대표가 보이고요. 원래는 자유한국당과는 좀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원희룡 대표가 사실은 계속해서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적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뛰겠다라는 후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원희룡 전 지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선거 연대를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유리하지 않다? 네. 선거 연대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안철수 전 대표가 통합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 연대를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3자 구도로 가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국정농단 때 태극기 집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시위에서 뭔가 연설을 하고 했던 구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뚜렷한 3자 구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본인의 제3의 길인 중도의 길,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압도적으로 이겨서 새로운 어떤 보수를 흡수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플러스 이 보수에서 아니면 극단적인 보수를 제한 이 부분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가 이제 확실시되면서 더불어당 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이 과정도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우상호 의원과 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결선 투표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그러나 안 하기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됐죠. 네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화살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화살을 쐈냐 하면 박원순 시장한테 쐈거든요. 왜? 네. 현재 야당 쪽에서는 사실 지금 가시화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현직 시장인 박원순 시장을 공격을 해야 자신들의 어떤 인지도가 높아질 상황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게 이제 안철수의 대항마는 나다라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래야만 사실은 선거 구도를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제 끌고 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장 후보로 나와서 이 판이 흔들릴 수 있을까? 어느 만큼 흔들릴 수 있을까?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천하 3분지계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시지만 네. 그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어차피 지금 진보는 탁탁 털어서 45% 정도의 어떤 지지율, 당 지지율만 포함하더라도 네. 45%거든요. 그건 움직이지 않는다고 봤을 때, 진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봤을 때 나머지 중도와 보수를 다 통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부동표 빼놓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3분으로 나눠서 웃을 수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후보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김남국 변호사께서 보는 좀 관측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이죠? 일단은 제가 정정해야 될 게 안철수 네. 전 대표가 3자 구도로 가서 이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네. 예, 안철수 맞습니다. 대표가 그렇게 구도를 가져가는 게 본인의 색깔을 뚜렷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3자 구도로 가져가려고 간다라는 네. 것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네. 상당히 위험한 승부를 건 건 아닐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많은 네. 분들이 패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왜 불구하고 왜 나오느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유승민 대표는 안 나오는데. 네, 저는 이게 안철수 전 대표가 오히려 이 패배한 이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함으로써 패배한 장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어려울 때 지금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패배한 장수가 아니라 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을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서 당내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정치 지금 아직 그 패배했다라고 단정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패배한다 하더라도 네, 혹시나 패배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가 얻는 게 크다라고 보이고요. 네. 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한계 본인의 어떤 부족함이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선거 구도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본인이 부족한 점을 채워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도 또 한 번 다시 새로운 어떤 지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기대를 하고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전에는 툭하면 뒤로 물러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전혀 다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부 경선 구도 지금 3자 구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선 룰이 아직도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또 현역 의원들한테는 말하자면 좀 불리한 게 있죠. 10% 정도 말하자면 전체 투표에서 이제 그 감산을 하는 이런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에도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저기가 좀 적용이 됩니까? 이런 감점이 같이 적용이 되나요? 아직 정확하게 경선 룰이 확정은 안 돼서 네. 지금 섣불리 어느 쪽이 어떻게 해서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를 안 한다는 건 사실은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결선 투표를 전 지역에서 다 안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가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혹은 또 박원순 지사 세 분 다 사실은 친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친문 그룹들. 그러니까 이전 이 권리당원으로 지난 4.13 총선 때 대거 유입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친문 그룹들이 과연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네,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결선 투표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천 룰에 있어서 항상 그 계파 간의 갈등이라는데 후보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갈등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결선 투표제였는데요. 결선 투표제와 관련해서 1위 후보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당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에 약소 후보자들, 군부소 후보자들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아예 확정을 해서 다음 이후에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없는 논란이 없는 그러한 공천 룰을 이번에 만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들 이제 한마디씩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이제 오늘 출범을 했잖아요. 자, 이 국회 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남국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정당별 이제 국회 의석수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정의와 평화의 모임까지 합히게 되면 범진보가 145석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범보수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모으면 148석이 되는데요. 이 구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당도 과반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이 교섭단체와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종걸 논설시장께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 교섭단체 연합이냐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한국당 선진연대의 이 교섭단체 구성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했죠. 지금 이 두 정당도 하나는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고 하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인데 아마도 저는 존속이 됐으면 합니다만 지방선거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이 부분이 와야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평화당이 사실은 이념을 중심으로 한 아주 튼튼한 그런 정당 구조가 아니고 네. 지역 호남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방선거에서 아무도 지금 못 나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네. 한 명이라도 나가면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확실한 지방선거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존속이 계속 지방선거 이후에 존속 가능할까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죠. 박지원 의원의 전남도지사 출마가 상당히 유력시되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졌다고 해야 되겠죠? 네, 아마도 힘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교섭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이 정체성이 굉장히 좀 다른 두 정당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정책이라든가 이념적인 부분을 정책성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정리하는가가 굉장히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바로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로야구는 올해도 시작부터 아주 얘기거리들이 많은데요. 예. 어제는 SK 최정 선수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SK 최정 선수가 어제 홈런 3개를 몰아쳤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제 SK 최정 선수를 주목해 왔는데 어제 드디어 최정 선수의 홈런포가 폭발을 했습니다. 한화전에서 홈런 3개 몰아쳤고요. 이 최정 선수가 홈런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지금 5명이 홈런 4개로 공동 1위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5명 중에 3명이 SK 선수고요. 2명이 KT 선수입니다. 이 SK가 지난해 팀 홈런 1위 팀인데 현재 이 최정, 이 김동엽, 로맥 선수가 공동 1위에 올라 있고요. 네. KT는 고졸 루키죠. 이 강백호 선수하고 이 로하스 선수가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넥센의 박병호 또 이 김민성 선수가 홈런 1개 차로 뒤쫓고 있어서 네. 올해는 이 홈런 레이스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SK가 최정 선수의 홈런 3개를 앞세워서 어제 한화를 13대1로 이기고 NC하고 공동 1위 지키고 있습니다. 꼴찌팀 KT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KT가 2015년부터 3년 연속 꼴찌했던 팀이죠. 이제 당시에는 신생팀이었고요. 그런데 어제 이 KT가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서 두산을 9대4로 이기고 2연승을 올렸습니다. 네. 이 토요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0대8로 뒤지다가 이 0대8로 뒤진 경기를 20대8로 뒤집는 이런 깜짝 쇼를 펼치기도 했고요. 이 고졸 신인 강백호 선수의 로하스 또 유한
김원준, 이 정희연 선수를 앞세워서 KT가 이 막강한 타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백호 선수가 고졸 신인 선수인데요. 지금 이 홈런 공동 1위, 타점 2위, 장타율 3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깜짝 활약을 선보이고 있고요. 올해 과연 이 강백호 선수가 얼마만큼 쳐낼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토요일까지 7연패에 빠졌던 롯데는 어제 NC를 3대2로 이기고 올 시즌 첫 승을 올렸고요. 네. 삼성도 넥슨을 6대5, LG도 기아를 6대5로 따돌렸습니다. 네. 네. 참, 0대8로 뒤지다가 20대8로 뒤집는 이 경기 보고 있으면. 예. 네, 팬들은 신날 것 같아요. 그것도 이 3년 연속 꼴찌였던 KT가 두산을 상대로 이렇게 뒤집으니까 모두들 그냥 깜짝 놀랐죠. 그러게요. 예. 프로축구에서는 FC 서울이 어제도 그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황선홍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현수막까지 등장을 했습니까? 예. 황선홍 감독이 이 K리그 프로축구에서도 이 스타 출신 감독인데요. 네. 지금 이제 FC 서울 감독직을 이제 맡고 있거든요. K리그 1에서 FC 서울이 어제 인천 유나이티드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서울이 올 시즌 개막 후 어제가 4번째 경기였는데 2무 2패로 아직도 첫 승을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팬들이 어제 이 황선홍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로서는 K리그 명문팀이다라는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팬들로서는 좀 불만이 좀 많을 수도 있겠죠. 네. 이 반면에 2부 리그에서 올라온 경남FC가 이 강원FC를 3대1로 이기고 4연승으로 단독 1위거든요. 근데 이 경남FC의 감독이 올드 팬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이 김종부라는 이름. 이 김종부 감독이 이끄는 팀이거든요. 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민 구단인데 대부분 다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은 예산이 빡빡한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올해 1부 리그로 경남FC가 승격했고요. 네. 올해 1부 리그 승격하고 난 뒤에 1위를 달리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지도자의 길은 또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이 스타 출신 감독들 징크스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스타 출신 감독들은 명감독이 될 수 없다. 이런 격언도 있긴 하지만, 네. 이거는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스타 출신 감독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본인은 잘했는데 왜 설명을 해줘도 선수들이 못할까. 그렇죠.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스타 출신 감독 중에서 지도자 데뷔 이후에 좀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죠. 네. 프로농구에서는 그 원주 DB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DB가 그 개막전에 꼴찌로 좀 평가받았던 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원주 DB가 어제 플레이오프 4강 3차전에서 안양 KGC를 92대 82로 이기고 3연승으로 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올 시즌 개막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시즌 꼴찌는 DB다 이렇게 입을 모았거든요. 네. 근데 마치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듯이 이 DB가 정규 시즌에서 우승했고요. 플레이오프 4강전에서도 이 3연승 거두면서 가장 먼저 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네, 이 꼴찌들에 대해서는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예선에서는 그 안양 한라가 그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안양 한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일본의 오지 이글스를 3대1로 이기고 3승 1패로 우승을 확정졌고 이 3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고요. 자, 올해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는 우리나라에서 3팀, 일본에서 4팀, 러시아에서 1팀이 참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활용품 업체들이 그 비닐 수거를 거부해서 그 쓰레기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상당히 그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국발 이제 쓰레기 대란을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요. 뭐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 보면 이런 뭐 그 안내판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에서 제외.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재활용 처리 업체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폐비닐하고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페트병 수거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최근에 저유가 때문에 계속 이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계속 많이 수입을 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뭐 차단성이 안 맞으니까 중국이 자기부터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져갈 것도 없고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폭락을 해서 결국에 이런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보통 우리 택배 같은 거 받으면 스티로폼하고 흔히 얘기하는 뽁뽁이 되게 네. 많잖아요. 이런 걸 지금 안 가져서 집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재활용품 업체들은 지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거고, 그 전까지는 구청에서 뭐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일단 분리수거 놓고 비닐스티로폼 그 페트병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두고 주민들하고 아파트 관리소 측하고 이 분쟁이 있기도 해서요. 그렇죠.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봉량제 봉투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쓰레기 뭐 안 받는다라고 하는 재활용 이 품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집이나 아니면 분리수거장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니까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늑장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서 이 저유가 때문에 한번 개입을 하면 나중에 또 뭐 세금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뭐 불편함을 빨리 풀어줘야 그렇죠. 되겠죠. 네. 금호타이어 노조 결국 이제 이 더블스타 매각에 그 찬성하는 조합원 투표를 했습니다. 해품달이 아니라 금품별입니다. 예. 네. 금호 타이어를 품은 별 더블스타인데요. 네. 예, 더블스타니까 이제 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금호 타이어 노조 투표 참가인은 60.6%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이 타이어 뱅크나 법정 관리로 가는 것보단 더블스타가 낫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더블스타가 금호 타이어를 인수를 하게 되고, 오늘 이 단체 교섭 노사 조인식을 하고요. 네. 이번 달 중에 이제 본 계약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더블스타가 금호 타이어를 인수를 하게 되면 세계 10위권 타이어 회사가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게 말로만 탑10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명실상부한 탑10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른바 먹튀가 되느냐 아니냐. 결국에 중국의 가장 먹튀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내릿속에 박혀 있는 게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차인데요. 그렇죠. 아니면 또 반대로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볼보차를 인수해서 상당히 인수를 잘하고 있거든요. 독립 경영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네. 이 더블스타가 상하이차가 될 것이냐, 지리자동차가 될 것이냐. 자기들은 지리자동차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립 경영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중국 기업들과의 그 M&A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데 이번 사례가 아주 중요한 그 나침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금융권에서는 안방보험이라는 곳이 보험회사를 많이 몇 군 인수를 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먹튀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되고요.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먹튀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사업에서 우리는 삼성도 울고 현대차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금호타이의 가장 부실한 부분이 중국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이 이 더블스타 같은 중국 업체다라고 보고 인수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앞으로 장기 경영을 할지 일단 3년은 고용 보장을 했고 5년간 팔지 않고 최대주 지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그 이유가 되겠죠. 네, 국내 기업이 결국 그 기술력을 얼마나 좀 확보하고 있느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 정상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중국 사업을 중국 공장을 정상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호타이어 그동안 약간 흔들거렸던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잘 된다면 결국에 이 더블스타가 계속 한국의 자리를 잡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는데 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먹튀 우려도 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예. 금융권은 상당히 충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저격수다, 저승사자다 항상 무서운 네. 이런 별명을 붙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한테 이런 명칭이 붙었던 것처럼 금융계의 저격수, 금융계의 저승사자다라는 명칭이 붙었었는데 참여연대에 있었었죠. 그래서 이 금융개혁에 상당한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10시에 취임사에서는 주로 이런 부분보다는 항상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약간은 좀 무마해줘야 되겠죠. 금융소비자보호 이쪽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감원의 가장 큰 현안이 가계부채 문제하고 이번 금호타이어 문제처럼 기업 구조조정 문제거든요. 지금 그렇죠. 한국 시험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 당분간은 업무 파악을 하고 나중에 공개석상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금감원 사태의 원인이 됐던 게 그 하나금융 채용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오늘 그 검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까? 맞습니다. 오전 10시에 그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취임식 전에 오전 9시에 발표를 합니다. 미리 털고 가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네. 뭐 금융감독원의 어떤 뭐 적폐 청산일 것 같은데요. 특검 결과 발표를 이제 1시간 앞두고 하는 거고요. 신임 원장 취임하기 전에 다 말씀하신 대로 털고 가겠다는 거죠. 네. 신임 항상 채용 비리 금감원에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면 금융사에서 하는 얘기나 여론이 다 그렇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네. 거였고요. 그 전에도 항상 금감원 고위 관료들이 항상 그 채용 비리 관련해서 어떤 그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전임 원장까지 연루가 돼서 상당한 어떤 위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 털고 가겠다라는 건데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의 협상은 이 정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새삼 항상 그 확인하게 되는데 이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에서 그 농업 분야의 그 레드라인은 지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이 또 우리나라 그 과일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정 협상하고 농업 분야의 레드라인을 지켰다. 이걸 상당히 큰 뭐 성과인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네. 보니까 레드라인을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옐로우 라인은 이미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이제 매년 그 자국의 기업들을 위한 어떤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올해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미국 시간으로 30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 이슈가 새롭게 추가된 거죠. 한국의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산 블루베리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해서 수많은 시장 개방 요구를 한 상태다. 네. 숙제를 내준 거죠. 이게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그게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은 개방을 안 했으니까 지켰다라는 거겠죠. 네. 그런데 요구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언제 어떻게 연계할지 모르죠. 최근에 미국의 이 흔히 얘기하는 제가 안보와 경제를 연관시켜서 한일 협상과 FTA 협상 같이 하겠다. 네. 북핵 협상 이후로 FTA 개정 협상을 미룰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앞으로 방위비 협상하고 또 이거하고 연계될지 모르고요. 나중에 그 선거에 또 임박해서 이 공업지대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미국이 농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또 어떻게 어떤 걸 또 엮어서 네.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당장의 레드라인은 지켰는데 거의 황색불은 켜진 것은 어떤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미국의 개방 압력이 네. 이제 끝난 게 아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동차 부분은 뭐 내줬다고 하는데 이제 농업 부분도 언젠가는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 통상 압력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저희 태세도 이 전방위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그 해외여행 갔다가 그 신용카드로 한 번에 그 $600가 넘는 물건을 사면은 관세청으로 그 실시간 통보가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는 이제 분기별로 그
현금 인출이나 카드 사용액이 $5,000 해외에서 $5,000 이상이면 이게 관세청에 통보가 됐거든요. 근데 분기 석 달이 지나서 받아봐야 뭐 이게 상당히 뭐 시간적으로 너무 큰 그 차이가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600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면세한도잖아요. 한번 해외 나갔을 때 그 관세를 면제해주는 그 면세한도인데 이 부분을 초과해서 한 번에 $600 초과한 카드로 결제를 했거나 네.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라고 하고요. $600인데 그럼 엔화 유로는 어떻게 되는데 달러로 그 결제 시점, 인출 시점의 환율로 전환이 돼서 $600를 본다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기존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합니다. 귀국하면 이제 보통 우리 가방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입국장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검색대에 오를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600 통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다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600 이 부분에 숙박비나 식비, 항공권비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건 관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관세하고 관련이 있는 해외에서 카드로 산 물건이나 인출 금액이 $600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그 현금 인출 실적 합계가 구매액 이게 $5,000 이상이었잖아요.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면 뭐 $5,000가 한계였는데 이게 이제 $600로 조정이 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600와 이제 거의 좀 일관성 측면에서 한 번에 이제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하면 그 명단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번 달부터 그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자들 그 최소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까? 예,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있고 임의 가입자가 있는데요.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임의 가입자라는 건 자발적으로 본인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주로 뭐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들, 뭐 군인들이 대상이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차라리 일반 개인연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분들인데요. 네. 근데 4월 1일자 어제자로 이제 국민연금 이런 임의 가입자의 월 최소 보험료 가장 최소 어떤 그 하한선이죠. 네. 이 월 최소 보험료가 89,950원에서 89,550원에서 450원 올라서 8만 9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느니까 이 월 최소 보험료를 계속 올려왔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 임의가입자 수가 작년 기준으로 32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이 특히 많이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분이 이런 그 하한선을 둬서 9만 원 정도의 하한선을 둬서 오히려 가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최소 보험료를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도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450원 올린 것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올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최저 하한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게임에서 그 뽑기 아이템 확률을 이제 속인 혐의로 그 넥슨과 넷마블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액수가 꽤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징금이 뭐 9억 8,400만 원 정도,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인데요. 보통 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안다라고 합니다. 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제 이런 그 뭐 아이템을 하려고 하면 무슨 그 4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뭐 돈 네. 내고 하면 되게 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1% 이하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최소 확률은 0.0001%였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듣도록 속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총 9억 8,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서 가라.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의 말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죠.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해서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 끝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기분 좋게 맞이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